인류가 우주로 나간 지 벌써 65년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약 650명이 지구를 떠나 저 검은 공간을 다녀왔죠.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몸에서 뼈가 어떻게 약해지는지, 피가 어디로 몰리는지까지 알아냈으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에는 거의 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과연 인간은 저 우주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세이건의 길에서 이 조용하고도 묵직한 질문을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건 멀리 있는 행성들의 이름을 늘어놓으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아득한 무중력의 공간 속에서 하나의 작은 생명이 시작되고 자라고 마침내 첫 울음을 터뜨리는 일. 그 일이 우리라는 존재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저녁 퇴근길 버스 창가에 기대어 바라본 도시의 불빛들을,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편의점의 은은한 불빛, 아이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느 부모의 뒷모습. 이 모든 평범한 풍경은 사실 지구라는 한 행성 위에서만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사랑하고 아이를 낳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이 오래된 순환 전체가 지금까지 단 하나의 별에서만 일어났어요. 138억 년이라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우주의 역사 속에서 생명이 스스로를 복제하고 이어온 무대는 오직 이 창백한 푸른 점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요람을 떠난다면 이 생명의 순환도 우리를 따라올 수 있을까? 새로운 별의 품에서도 아기는 여전히 태어날 수 있을까? 자,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부터 잠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1961년 유리 가가린이라는 한 청년이 인류 최초로 지구의 중력을 뚫고 우주로 올라갔습니다. 보스토크 1호의 작은 캡슐 안에서 그는 검은 우주를 배경으로 떠있는 지구를 내려다보았죠. 그 뒤로 지금까지 약 650명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약 400명은 한 달이 넘도록 우주에 머물며 온갖 연구를 수행했어요. 그 긴 체류의 시간 동안 인류는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몸이 이 낯선 환경에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적응하는지를요. 근육이 줄어들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고 얼굴이 붓고 시력이 변하고 심장의 모양마저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을 이렇게 극한의 환경에서 길어올린 데이터들은 물론 지구에서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오래 누워 지내는 환자들, 나이 들어 근육과 뼈가 약해지는 어르신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이 데이터들이 정말로 빛을 발하게 될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먼 훗날, 인간이 달이나 화성 같은 곳에 실제로 정착하게 되는 그날, 바로 그때 우리가 지금 모으고 있는 이 모든 지식이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인간의 우주 정착을 진지하게 내다보는 거라면 정작 반드시 필요한 연구 하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인간의 성과 생식에 관한 연구입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인간의 수정이, 그리고 그 이후의 초기 배아 발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직접 연구한 사례는 놀랍게도 사실상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이상한 공백이에요. 우리는 화성까지 사람을 보낼 로켓을 설계하고 그곳에 도시를 세우는 청사진까지 그리고 있으면서 정작 그 도시를 이어갈 다음 세대가 그곳에서 태어날 수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니까요. 인간이 마침내 우주 어딘가에 영구 정착지를 건설한다 해도 만약 그곳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면 그 모든 노력은 결국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 세대로 끝나버리는 정착지는 정착지가 아니라 그저 아주 먼 곳에 세운 임시 캠프에 불과할 테니까요. 칼 세이건은 우리가 우주를 대할 때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철저한 호기심, 그리고 다른 하나는 끝없는 경외감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던진 이 질문이야말로 그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한 자리입니다. 과학의 눈으로 냉정하게 들여다보되 그 안에 담긴 경이로움을 놓치지 않는 것. 그럼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일상의 소음에서 잠시 거두어 저 고요한 무중력의 세계로 천천히 옮겨가 보겠습니다. 미항공 우주국, 그러니까 나사는 사실 오랫동안 이 주제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우주에서의 성과, 인간 생식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죠.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생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다는 것 자체에 담긴 무거운 윤리적 문제였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쩌면 더 현실적인 문제였는데
납세자가 낸 세금이 하필 그렇고 그런 연구에 쓰인다는 비판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고민이죠. 공적인 기관이 다루기에는 어딘가 민망하고 자칫 가벼운 농담거리가 되기 쉬운 주제니까요. 그래서 이 중요한 질문은 오랫동안 진지한 과학의 식탁 위에 오르지 못하고 그 언저리를 맴돌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미국의 국립과학원과 국립공학원 그리고 국립의학원이 함께 낸 한 보고서가 이 침묵을 정면으로 지적했거든요. 보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생식 연구야말로 장기 우주 탐사에 대단히 중요한데도 아직까지 대체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오랫동안 모두가 애써 외면해 온 방안의 코끼리를 마침내 누군가가 정식으로 가리킨 셈입니다. 같은 해 미국 텍사스의 오스틴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구 밖에서의 성과 번식이라는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어요. 윤리적인 문제부터 기술적인 난관, 그리고 상업적인 가능성과 먼 미래의 전망까지 그동안 쉬쉬해 온 이야기들이 드디어 공개된 자리에서 오간 겁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다가오는 우주 관광의 시대가 있습니다. 이제 우주는 소수의 훈련된 비행사들만의 공간이 아니게 되어가고 있어요. 돈을 낸 민간인이 며칠씩 궤도에 머무는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고 그에 따라 지구 저궤도에 우주 호텔을 건설한다는 청사진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둥근 지구가 은은하게 빛나는 호텔에서 며칠을 보내는 상상, 참으로 낭만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고개를 듭니다. 사람들이 우주에서 며칠씩 머물게 된다면, 그리고 그 공간에 어느 정도의 사생활이 보장된다면, 이러다 어느 날 우주에서 덜컥 하나의 생명이 잉태되는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 버렸을 때 우리가 우주 아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 그건 정말 큰일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우주에서의 생명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우주에서의 성과 생식에 대해 실제로 알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아 지금부터 한 걸음씩 내려가 보겠습니다. 조금은 낯설고 조금은 민망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담담하고 진지하게 따라가 볼게요. 그 끝에서 우리는 뜻밖에도 아주 뭉클한 진실 하나와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자주 떠올리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동안 정말로 우주에서 남녀가 그렇고 그런 일을 단 한 번도 벌인 적이 없었을까 하는 질문이죠. 인간의 호기심이란 참 솔직해서 우주의 신비를 이야기할 때조차 이런 궁금증이 슬며시 고개를 드는 법입니다. 이런 질문을 아마 세상에서 가장 많이 받았을 커플이 있습니다. 1992년 우주 왕복선 인데버호에 올라 8해 동안 우주에 머문 한 신혼부부입니다. 사실 승무원 중에 부부가 있으면 같은 임무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었어요. 감정적으로 얽힌 두 사람이 한 팀에 있으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륙 직전에야 혼인 사실을 알렸습니다. 덕분에 이들은 규정의 틈을 절묘하게 비집고 우주로 신혼여행을 떠난 최초의 부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구로 돌아온 부부는 쏟아지는 언론의 질문에 일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는 부부가 임무 외에 어떤 사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고요. 사실 이 발표는 어느 정도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 왕복선이라는 공간에는 업무 외에 은밀한 무언가를 할 만큼의 사생활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좁은 선실 안에서 여러 명의 승무원이 하루 종일 붙어 지내는데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은 국제우주정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장비와 실험 도구로 빼곡한 그 공간에서 승무원들은 늘 서로의 시야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한 각국의 공식적인 답은 한결같습니다. 우주에서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업무가 아니라 놀러 가는 거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주 호텔처럼 사생활이 온전히 보장되는 공간이 제공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지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새로운 공간이 열리면 인간은 결국 그곳에서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하게 마련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대담한 시도를 꿈꾸는 커플이 있다면 한 가지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뉴턴의 운동 제3법칙, 그러니까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무중력 상태에서는 한쪽에 아주 작은 힘을 가하기만 해도 두 몸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스르륵 밀려나 버립니다. 붙잡아줄 중력이 없으니까요. 둥둥 떠다니며 사랑을 나누는 그 낭만적인 장면은 아쉽게도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아마도 벽에 몸을 단단히 고정하거나 두 사람을 서로 묶어주는 특수한 장치 혹은 전용 수트 같은 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쯤 되면 이건 사랑이라기보다는 어쩐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특수 임무에 가까워 보이기도 하네요. 우주는 이렇게 우리가 지구에서 당연하게 여기던 가장 사적인 순간마저도 완전히 다른 문제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 임무에는 물리적인 난관 말고도 생리적인 복병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무중력 상태에서는 혈액이 몸의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상반신 쪽으로 더 활발하게 몰립니다. 지구에서는 중력이 늘 피를 아래로 끌어당겨 균형을 맞춰주지만 우주에는 그 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은 얼굴이 붓고 다리가 가늘어지는 이른바 새다리 현상을 겪곤 합니다. 이런 혈액의 재분배는 남성에게 그리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연구에서는 우주에서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할 가능성도 제기되었어요. 중요한 순간에 충분한 양의 혈액이 제때 그쪽으로 흐르지 못한다면 필요한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였죠. 그런데 이 우려에 대해 아주 솔직하고 인간적인 증언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나사의 우주비행사 마이크 멀레인입니다. 그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털어놓았어요. 우주왕복선을 타고 3차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우주에서 15번쯤 잠에서 깨어났는데 그중 대부분의 경우 그쪽에 피가 잔뜩 몰려 있었다고요. 심지어 몰린 정도가 너무 심해서 아플 지경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소 노골적인 증언이긴 하지만 과학의 눈으로 보면 흥미로운 데이터입니다. 멀레인의 말이 맞다면 적어도 그 점에 관한 한 우주가 큰 장애물이 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남성의 몸은 우려와 달리 나름대로 적응하는 듯 보입니다. 반면 여성의 경우 우주에서 어떤 생리적 반응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알려진 내용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채워야 할 커다란 공백 중 하나예요. 여기서 잠깐 이 광활한 어둠 속에서 우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138억 년 우주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구라는 요람 밖에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일. 그건 단순한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자신의 영역을 우주로 넓히려는 첫 시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연구하기 위해 반드시 그 특수 임무를 거쳐야 하는 건 아닙니다. 수정의 아주 초기 단계만 들여다보고자 한다면 우리에겐 체외 수정이라는 훨씬 손쉽고 통제된 방법이 있으니까요. 지구에서 이미 수많은 생명을 탄생시켜온 잘 확립된 기술이죠. 전형적인 체외 수정 과정은 이렇습니다. 작은 배양 접시 안에서 정자와 난자를 만나게 해 수정시킨 뒤 속이 텅 빈 공처럼 생긴 배반포라는 단계까지 발달하도록 가만히 지켜봅니다. 이 배반포 단계에 이르면 자궁에 착상시킬 때까지 냉동 상태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현대의학은 이 미세한 생명의 씨앗을 얼려두었다가 다시 깨우는 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주 연구의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만약 우주에서도 체외 수정에 성공해 배반포 단계까지 무사히 발달한다면 그 배반포를 냉동시켜 지구로 고스란히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 지구의 정밀한 연구실에서 이 배반포를 자세히 분석하는 겁니다. 우주라는 낯선 환경에서 수정과 초기 세포 분열이 과연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어떤 미세한 차이가 생겼는지를 하나하나 밝혀내는 거죠. 놀랍게도 바로 이 담대한 계획에 도전하는 민간 기업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스페이스본 유나이티드라는 이름의 매우 드물게도 우주 생식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생명공학 회사입니다.
이들이 개발한 특수한 캡슐은 다양한 속도로 빙글빙글 회전하면서 그 안에 인공적인 중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회전 속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 달의 중력이나 화성의 중력을 재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작은 캡슐 안에서는 서로 다른 중력 환경을 흉내내며 정자와 난자의 수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캡슐에는 대기권 재진입의 열을 견디는 열차폐 기능과 낙하산 장치까지 갖춰져 있어서 실험을 마친 뒤 소중한 표본을 안전하게 지구로 되돌려 보낼 수도 있죠. 나사 역시 이런 민간 기업에게 우주 생식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넘기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이 직접 다루기 부담스러운 주제를 민간의 손을 빌려 풀어가려는 셈입니다. 만약 스페이스본 유나이티드의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우주 생식 연구는 비로소 그 기나긴 여정의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인간의 생식 세포가 약한 중력 아래에서도 정상적으로 수정될 수 있고 초기 발달 단계까지 별 문제 없이 나아간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요. 그렇게 되면 인류가 우주에 정착할 수 있으리라는 꿈은 그저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한층 더 손에 잡히는 현실로 다가올 겁니다. 물론 이 모든 연구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막 첫 질문을 던진 단계일 뿐이죠.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가 전부라고 생각하셨다면 아직 이릅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생식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이 분야에 아무 시도도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아닌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만큼은 지난 수십 년간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놀라움과 우려를 동시에 안겨줍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에 집중해서 귀 기울여 보세요. 수정에서 출산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모든 단계를 우주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지켜본 동물은 무엇이었을까요? 뜻밖에도 그건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작은 물고기 송사리였습니다. 논두렁이나 개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손가락 한마디만 한 그 작은 물고기 말이죠. 1994년 우주 왕복선 컬럼비아 호에 오른 송사리들은 지구 궤도에 도달한 뒤 하나의 작은 수족관 속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임무 사흘째 되던 날, 수족관 안에서 작은 알 3개가 발견됩니다. 그 검고 고요한 우주를 배경으로 생명이 조용히 첫 신호를 보내온 겁니다. 다음 날에는 그 알이 10개로 늘어났습니다. 송사리들은 무려 2주 동안 모두 43개의 알을 낳았어요. 지구가 아닌 곳에서 생명이 이렇게 부지런히 자신을 이어가려 애쓴 순간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알들 중 하나가 톡 하고 부화합니다. 작은 송사리 한 마리가 껍질을 깨고 나와 무중력의 물속을 스르륵 헤엄쳐 다니기 시작했어요. 지구 밖에서 태어난 인류가 기록한 최초의 척추동물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곧이어 7마리가 더 부화했고요. 이른바 우주 양식 송사리라 불리게 된 이 작은 생명들은 임무를 마친 뒤 모두 무사히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한번 그 장면을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지구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그 차가운 궤도 위, 좁은 수족관 안에서 손톱보다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알을 깨고 나와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요. 우리는 흔히 우주 탐사라고 하면 거대한 로켓과 웅장한 발사 장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주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사건 중 하나는 이렇게 아무 소리 없이 작은 물고기 한 마리의 탄생으로 조용히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물고기의 성공 사례는 그 자체로 충분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이 지구를 벗어난 환경에서도 온전한 순환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보여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송사리에게서 일어난 일이 곧바로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고기와 사람 사이에는 너무나 먼 진화의 거리가 있으니까요. 사람의 경우를 유추하려면 물고기보다는 우리와 더 가까운 포유동물의 번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시선을 조금 위로 옮겨 포유류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83년 소련의 한 위성에 임신한 쥐 10마리가 실려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공정한 비교를 위해 지구에는 똑같이 임신한 또 다른 쥐 10마리가 대조군으로 남겨졌고요. 완전히 같은 조건에서 오직 중력의 유무만 다르게 한 실험이었습니다. 과학은 이렇게 하나의 변수만을 남기고 나머지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진실에 다가갑니다. 우주로 다녀온 쥐들과 지구에 남은 쥐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차이는 뜻밖에도 체중이었습니다.
두 그룹 모두에게 똑같은 양의 먹이를 주었는데도 우주에 다녀온 쥐들은 체중이 거의 늘지 않았어요. 무언가 몸속에서 우리가 미처 다 이해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차이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우주 쥐들은 산소를 실어 나르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더 낮았고요. 간과 가슴샘은 쪼그라든 반면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부시는 오히려 조금 더 커져 있었습니다. 몸 곳곳이 이 낯선 무중력 환경에 나름대로 적응하느라 조용히 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생명은 이렇게 환경이 바뀌면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바꿉니다. 여기서 잠깐 이 작은 변화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중이 늘지 않고 헤모글로빈이 줄고 어떤 장기는 쪼그라들고 어떤 장기는 커진다. 이건 단순히 쥐 한 마리가 조금 아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중력이라는 환경이 생명체의 몸을 이루는 가장 깊숙한 설계도까지 건드리고 있다는 신호예요. 우리 몸은 수십억 년에 걸쳐 오직 지구의 중력이라는 단 하나의 조건에 맞춰 정교하게 다듬어져 왔습니다. 그 오래된 약속이 사라진 곳에서 몸은 길을 잃은 듯 조용히 흔들립니다. 어쩌면 이건 어른의 다 자란 몸이라 그나마 견뎌낸 흔들림일지도 모릅니다. 다 지어진 집은 집안이 조금 흔들려도 버티지만 아직 기초를 놓고 있는 집은 작은 흔들림에도 벽이 어긋나 버리니까요. 태아의 몸은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처음부터 지어 올리는 중입니다. 그런 몸에게 중력의 부재란 어른이 겪는 불편함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바로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작은 쥐들의 데이터 앞에서 마냥 안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깊은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우주에서의 임신이 던지는 질문은 그뿐이 아닙니다. 지구의 대기와 자기장은 마치 보이지 않는 담요처럼 우주에서 쏟아지는 강력한 방사선으로부터 우리를 늘 감싸 보호해 줍니다. 우리는 그 보호막 아래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죠. 하지만 지구 저궤도를 벗어나 화성으로 향하는 긴 여정에서는 그 포근한 담요가 사라집니다. 끊임없이 세포를 두드리는 우주 방사선은 특히 빠르게 분열하며 자라나는 태아의 세포에게 훨씬 더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상상조차 하지 않아도 되었던 위험들이 우주에서는 새로운 생명의 곁에 늘 함께 있는 셈이에요. 소련의 연구진은 지구로 돌아온 쥐 10마리 중 5마리를 해부해 뱃속 태아들의 발달 상태를 조사했습니다. 임신 18일째에 접어든 이 태아들은 다행히 모두 살아 있었고 대체로 건강했습니다. 무중력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은 꿋꿋이 자라고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는 참으로 희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해부하지 않은 나머지 5마리는 자연스럽게 출산에 이르렀는데 그중 1마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사히 새끼를 낳았습니다. 새끼들은 처음엔 겉으로 보기에 아주 건강해 보였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옅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태어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5마리 중 1마리 꼴로 새끼들이 죽고 말았거든요. 이 죽음의 원인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안타깝게도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주에서 자라는 동안 겪은 무언가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지구로 재진입할 때 받은 극심한 압력 때문이었는지 딱 잘라 말하기 어렵거든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우주에 다녀온 쥐의 새끼들은 하나같이 지구에 남았던 대조군의 새끼들보다 몸집이 작았고 뼈가 덜 형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열쇠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뼈. 무중력이 새로운 생명의 뼈에 남기는 흔적. 이건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우리를 아주 뜻밖의 곳으로 데려가기 시작합니다. 우주에서 뼈의 밀도가 감소하는 현상은 사실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오랜 기간 우주에 머문 비행사들은 대부분 무중력 상태에서 뼈의 밀도가 줄어듭니다. 우리 몸의 뼈는 참 영리해서 자신에게 가해지는 힘에 맞춰 스스로를 끊임없이 다시 짓거든요.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의 뼈가 단단해지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몸을 끌어당기는 중력이 없으니 뼈는 이렇게 판단해버립니다. 아, 이제 이렇게까지 단단할 필요가 없구나. 그러고는 조용히 자신을 덜어내기 시작하죠. 다행히 이렇게 줄어든 뼈의 밀도는 지구로 돌아온 뒤 대부분 서서히 회복됩니다. 다시 중력이라는 익숙한 부하가 걸리면 뼈는 또 부지런히 자신을 채워 넣으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어서 끝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이미 다 자란 어른의 몸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뼈를 처음으로 만들어가는 중인 아기의 몸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 질문이 우주 정착이라는 우리의 꿈 앞에 놓인 커다란 걸림돌 중 하나입니다. 앞서 본 쥐 실험에서처럼 만약 무중력에서 뼈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현상이 인간의 아기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면요.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 중력의 약 38%밖에 되지 않는 화성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그곳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들은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뼈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화성의 아이들은 평생 골절의 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 온몸의 무게를 떠받치는 척추나 엉덩이뼈 같은 부위는 그 위험이 더욱 클 겁니다. 지구에서라면 넘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날 아이가 화성에서는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생각만 해도 마음 한구석이 아슬아해지는 상상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화성에서 자란 여성이 훗날 아이를 낳으려 할 때 또 다른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출산의 순간 아이가 지나가는 길인 골반은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골반뼈가 애초에 약하게 형성되어 있었다면 출산 과정에서 골반이 부러지는 골반 골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산모의 골반 골절은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어쩌면 지구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출산은 자연분만이 아니라 제왕절개를 필요로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구에서는 수백만 년 동안 자연스럽게 이어져 온 출산이라는 과정이 새로운 별에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다시 쓰여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생명의 첫 순간마저도 우주는 이렇게 근본부터 다시 묻게 만듭니다. 뼈만이 아닙니다. 화성처럼 약한 중력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심장을 비롯한 심혈관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장은 발끝까지 피를 밀어 올리기 위해 지구의 중력에 맞서며 평생을 쉬지 않고 일합니다. 우리의 심장 근육은 바로 그 중력과 싸우도록 오랜 세월에 걸쳐 진화해 온 거예요. 그런데 지구보다 훨씬 약한 중력을 만나게 되면 심장은 예전만큼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맞서야 할 상대가 약해졌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몸의 다른 모든 근육이 그렇듯 심장의 근육도 일을 덜하면 서서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화성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심장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은 화성에는 완벽하게 맞겠지만 지구에는 더 이상 맞지 않는 몸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오면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화성의 아이는 그저 화성에서 태어난 지구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처음부터 화성의 중력에 맞춰 빚어진 조금은 다른 몸을 가진 존재가 될 거라는 사실을요. 자, 이건 세상을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를 바라보는 시선이 서서히 뒤집히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조금 뒤에 그 뒤집힘의 끝까지 함께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는 신체적인 발달만큼이나 사회적인 발달도 중요합니다. 몸이 어떻게 자라느냐 못지않게 어떤 세상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라느냐가 한 사람을 만드니까요. 그렇다면 화성인의 아동기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붉은 흙먼지가 은은하게 흩날리는 그 낯선 행성에서 아이들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될까요? 우주공학자 로버트 주브리는 이에 대해 흥미로운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화성의 아이들은 지구의 아이들보다 훨씬 더 빨리 어른이 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기 화성 정착지는 전반적으로 극심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 척박한 환경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살아남으려면 손이 하나라도 더 필요할 테니까요. 그런 환경에서는 아이들도 결국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 앉아있는 정규 교육의 시간은 줄어들고 대신 집이나 온실, 연구실 같은 곳에서 어른들의 일손을 돕는 시간이 늘어나겠죠. 산소를 만드는 장치를 점검하고 식물을 돌보고 물을 아끼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는 놀이보다 먼저인 삶이 될지도 모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건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인류가 가진 가장 앞선 기술의 결정체인 화성 정착지에서 우주세대라 불릴 그 미래의 아이들이 정작 중세시대의 아이들처럼 어린 나이부터 생계를 위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면요. 가장 미래적인 곳에서 가장 오래된 방식의 어린 시절이 되풀이되는 셈이니까요. 기술은 저 멀리 앞서 나아갔는데
삶의 모습은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체적인 특성의 차이, 그리고 사회적인 발달의 차이. 아직 무엇 하나 확신하기엔 이른 이야기지만 한 가지는 어렴풋이 분명해 보입니다. 화성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은 지구의 아이들과 분명히 다른 존재가 되리라는 것.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조용히 무게를 듭니다. 그렇게 다른 몸과 다른 삶을 가진 아이들이 저 멀리 떠 있는 지구를 바라볼 때 과연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들도 자신의 부모처럼 지구를 고향이라고 여기게 될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를 느끼게 될까요? 화성의 아이들은 대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잠시 우주를 떠나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조금 먼 길을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진짜 심장부니까요. 한 아이의 세계는 아주 작게 시작해서 조금씩 넓어집니다. 갓 태어나 엄마 품에 안겨 자랄 때 그 아이에게는 따뜻한 품과 집 안이 세계의 전부입니다. 그 아늑한 울타리 밖에 무엇이 있는지 아이는 아직 알지 못하고 알 필요도 없어요. 세계란 곧 엄마의 얼굴이고 익숙한 방의 냄새이고 창으로 스며드는 은은한 햇살입니다. 그러다 아이는 걸음마를 배우고 세계는 조금씩 넓어집니다. 집을 나서 골목으로, 동네로, 그리고 학교로. 매일 만나는 얼굴들이 늘어나고 발이 닿는 땅이 넓어지면서 아이의 세계도 함께 커져갑니다. 처음엔 손바닥만 하던 세계가 어느새 마을만큼 자라나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은 이렇게 자신이 딛고 선 땅을 따라 천천히 팽창합니다. 그러다 더 자라 다른 도시로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얻게 되면 아이의 세계는 마침내 나라 전체로 넓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고향이라는 개념이 마음속에 또렷이 자리 잡기 시작해요.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 지치고 힘들 때면 문득 돌아가고 싶어지는 곳. 그런 곳이 비로소 고향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멀리 떠나본 사람만이 돌아갈 곳의 의미를 알게 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세계가 더 커지면 고향의 크기도 함께 커집니다. 아예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되면 이제는 태어난 도시가 아니라 태어난 나라 전체가 고향이 됩니다. 타향에서 우연히 같은 나라 말을 쓰는 사람을 만났을 때 왈칵 반가워지는 그 마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내 고향은 이만큼 넓어졌구나 하고 문득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그렇다면 마침내 인간이 지구를 떠나 우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태어난 나라가 아니라 행성 지구 전체가 하나의 고향이 됩니다. 저 검은 우주를 배경으로 둥글게 떠 있는 푸른 지구를 바라보는 순간 국경도 언어도 모두 사라지고 그저 저기가 내 고향이구나 하는 마음만 남는 겁니다. 칼 세이건이 창백한 푸른 점을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마음도 어쩌면 바로 이것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지구에서 살아온 사람이 화성으로 떠난다면 그들은 두고 온 지구를 여전히 고향으로 여길 겁니다. 아무리 먼 곳에 가더라도 밤하늘 어딘가에서 작게 빛나는 지구를 올려다보며 그리움에 젖겠죠. 그들의 마음속 고향은 언제나 저 푸른 점일 테니까요.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이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 우리 이야기의 시선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지구에서 태어난 부모에게는 지구가 고향이지만 화성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화성이 세계의 전부로 시작될 테니까요. 그 아이에게 지구란 밤하늘에 떠 있는 또 하나의 별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한 가지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민자들의 이야기예요. 다른 나라로 삶의 터전을 옮긴 이민자들의 경우를 보면 2세대와 3세대까지는 그래도 부모의 나라, 조부모의 나라를 자신의 뿌리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명절이면 옛 고향의 음식을 만들고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며 두고 온 땅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 이후의 세대부터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그들에게 고향은 그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지금 발 딛고 선 이 나라입니다. 부모의 나라는 이제 뿌리라기보다는 가끔 이야기로만 듣는 먼 옛날의 배경 같은 것이 되어버려요. 세대가 흐르면서 마음의 고향은 이렇게 조용히 옮겨갑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아이의 세계가 자신이 선 자리에서부터 자라나기 때문이에요. 화성의 정착민들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요? 자녀와 손주 세대까지는 그래도 자신들이 지구인의 후손이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할머니가 들려주는 파란 하늘과 드넓은 바다가 있는 지구 이야기를 동화처럼 들으면서요.
하지만 4세대쯤부터는 분명 달라질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스스로를 지구인의 후손으로 여기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내 고향은 화성이며 지구는 그저 또 다른 행성일 뿐이다. 지구는 내 먼 선조들이 태어난 곳일 뿐, 나의 진짜 뿌리는 바로 이곳, 이 붉은 땅 화성에 있다. 이렇게 말이죠. 그들에게 화성의 낮은 중력은 불편함이 아니라 당연함이고, 붉은 하늘은 낯쨈이 아니라 익숙함일 겁니다. 인류가 우주의 영구적인 정착지를 건설하는 날이 정말로 온다면 바로 그날부터 이 일은 이미 예견된 미래가 됩니다. 지구에 남은 인류와 지구 밖에서 새롭게 태어난 인류, 이 둘의 정체성이 서서히 갈라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될 거예요. 아이들의 세계는 지구를 넘어 우주로 확장될 것이고, 고향으로서의 지구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아스라이 잊혀갈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거대한 이야기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든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 지구가 언젠가 누군가에게는 그저 밤하늘의 작은 별로 잊혀진다니, 어쩐지 쓸쓸하고 서글픈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를 아주 뜻밖의, 그리고 눈부신 진실 하나로 안내합니다. 조금만 더 시야를 넓혀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지구를 잇는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생명이 지구를 넘어 우주로 뻗어나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 아이가 부모의 품을 떠나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갈 때 우리는 그것을 슬픔이라 부르지 않고 성장이라 부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화성의 아이가 지구를 고향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 그날은 생명이 마침내 하나의 요람을 졸업하고 우주라는 더 넓은 집으로 첫 발을 내디딘 날이기도 한 거예요. 칼 세이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스스로를 알아가는 하나의 방식이라고요. 별에서 만들어진 원소들이 모여 우리가 되었고, 그 우리가 다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을 헤아리고 있으니 결국 우주가 우리라는 눈을 통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는 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주로 나아가는 그 아이들은 우주가 자기 자신을 더 멀리,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뻗은 손끝인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들의 몸속을 흐르는 철분도, 그 아이들이 숨쉬는 공기 속 산소도 사실은 아주 오래전 어느 이름 모를 거대한 별이 폭발하며 우주에 흩뿌린 것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아성에서 태어난 아이든 지구에서 태어난 아이든 우리는 모두 똑같이 별의 먼지로 빚어진 존재예요. 태어난 행성은 달라도 우리를 이루는 재료는 완전히 같은 하나의 우주에서 왔습니다. 고향이 갈라진다 해도 우리가 모두 별의 자식이라는 그 사실만큼은 결코 갈라지지 않습니다. 이 광활하고 고요한 우주 속에서 이 사실을 잠시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지구의 아이와 화성의 아이가 서로를 낯선 존재로 바라보는 먼 미래의 어느 날에도 두 아이의 몸속에서는 똑같은 별의 흔적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을 거라는 것을요. 우주는 우리를 갈라놓는 동시에 더 깊은 곳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인간은 과연 우주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아직 그 답을 모릅니다. 무중력 속 수정이 정말 온전할지, 약한 중력에서 자란 뼈와 심장이 한 생명을 온전히 지탱할 수 있을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아직 거의 없어요. 송사리 한 마리와 쥐 몇 마리가 우리에게 어렴풋한 실마리를 건네주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막 우주의 바닷가에 발을 담근 어린아이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발끝에 닿는 파도의 차가움에 놀라며 저 너머의 깊고 넓은 바다를 그저 바라보고 있는 아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 아이는 언젠가 분명 헤엄치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인류가 던진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찾아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경이롭고 또 얼마나 끈질긴지를 새삼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43개의 알을 낳고 그중 하나를 기어이 부화시킨 우주의 송사리처럼요. 생명은 어떤 환경에 놓이더라도 자신을 이어가려는 그 오래된 열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그 작은 물고기가 무중력의 물속을 스르륵 헤엄치던 순간 생명은 이미 우리에게 조용히 대답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갈 수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어쩌면 조금은 아득하고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주에서 태어나는 아기라니, 화성인이 되는 우리의 후손이라니. 하지만 이 모든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한순간에서 비롯될 겁니다. 어느 날 우주 호텔의 조용한 방에서
혹은 화성으로 향하는 긴 여정의 어느 밤에 덜컥 잉태될 하나의 작은 생명에서요. 그 작은 생명은 자신이 인류 역사의 거대한 문을 여는 존재라는 걸 알지 못한 채 그저 별들 사이에서 조용히 첫 숨을 쉬게 되겠죠. 그리고 그 첫 숨과 함께 인간은 비로소 하나의 별의 메인 존재에서 우주를 집으로 삼는 존재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생명이 걸어온 길고 긴 여정의 가장 아름다운 다음 장이 될 거예요. 그러니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잠시 창밖의 밤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시길 바랍니다. 저 수많은 별들 어딘가에서 언젠가 우리의 먼 후손이 우리와는 조금 다른 몸으로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별의 먼지로 빚어진 채 자신의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가 바라보는 별들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선 이 지구일 테고요. 우리는 모두 별에서 왔고 그리고 이제 다시 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긴 여정의 한복판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하루는 충분히 경이로운 하루가 아닐까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광활한 코스모스 속에서 살아있는 이 기적 같은 순간을 조금 더 깊이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세이건의 길에서는 다음에도 이 광대하고 아름다운 우주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밤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